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은 내용과 주제는 어떤 한 우리 민족의 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의 미래에 믿고 배울 수 있는 또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 사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인품이나 지도력뿐만 아니라 그가 갔던 어떤 길, 그리고 그가 제시하려고 했던 정신,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은 지도자는 고화 송진우 선생입니다. 저는 고화 송진우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읽으면서 이분은 과거의 뿐이 아니고 현재의 뿐이고, 즉 오늘에도 되살려야 될 리더십과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신 표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직 그 분단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통일을 추구할 때에도 그분이 제시했던 길, 가치를 내세울 때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좀 살펴볼 점은 우리가 일제 강점을 거치면서 식민지하에서 추구했던 근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추구했지만 그 독립의 내용이 어떤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복벽주의에 빠져 있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잃고 일방적으로 외래 것을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화 송진우 선생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주체성과 보편적 어떤 세계의 흐름을 동시에 결합한 그런 그 독립 노선 또는 가치, 어떤 정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화 선생이 추구했던 근대 또는 독립국가의 모습은 당대로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중용적 통합의 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과 세계를 통합해내고, 동시에 우리 민족운동 수행대회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통합해내는 넓은 의미에서 가장 광범한 그런 보편적 민족연합을 추구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일파나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를 배제한 모든 그 민족 세력이 고화의 자장, 고화의 넓은 연대의 품에 이렇게 함께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족 지력을 품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분은 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단군과 세종대왕, 충무궁의 어떤 삼성사 건립을 추진하는 민족문화의 창출과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노력하면서도 이 근대 국민국가 형성은 또한 넓은 의미의 문화운동과 민족교육, 시민교육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잘 아는 물산 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건립운동이나 문명대치운동, 푸나루드운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근대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계몽된 민족의 지도자나 엘리트로서의 리더십, 선도석뿐만 아니라 일반 민족과 함께 가는 그런 교육과 운동도 동시에 함께 추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세 수준에서 고화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것을 저는 자료를 통해서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민족운동의 지도자 사이에서 고화의 정통성이나 인품이나 지도력, 포용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친일이 아니라 친일 근처에도 가지 않은 그런 고결한 어떤 그 노선이라고 할지 정신이라고 할지 영혼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들의 평가였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 일반 민족
대중들 차원에서 고아에 대한 평가들, 글들, 언론을 포함해서 글들을 보면은 역시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평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미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일제의 통치가 종식된 다음에 진주한 미군의 평가였습니다. 미군의 기록들도 이런 그 엄혹한 전체주의, 일제 군국주의 통치하에서 한 번도 회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길을 간 대표적인 지도자로, 선두주자로 고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두 가지의 결합으로 봤습니다. 누구나 시대 상황이 엄혹할수록 그 권력이나 물질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런데 고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 권력이나 물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어떤 그 관념주의, 극단적인 현실주의 두 쪽에 추구하는 분들은 아주 과격한 그런 그 급진주의, 또 아주 그 회절적인 현실주의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고아처럼 현실과 이상을 결합한 분들은 거꾸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자기의 원칙과 민족의 현실을 결합하면서 원칙도 고려하면서 현실도 고려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고아 송진호라고 평가하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양쪽 모두에서 보수와 진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 극좌와 극우, 즉 친일 세력과 급진 공산주의 세력을 막론하고 고아를 지도자들로 내세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고아는 해방과 동시에 그래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측면에서 건국운동을 주도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정당을 통한 근대 의회 민주주의를 수립할 것이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창당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국민주당 창당을 주도하게 되고, 당연히 다른 모든 당시의 민족 지도자 인정했듯이 고아는 한국민주당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당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국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아 자신이 민족대표 48인의 1인으로서 저는 오랫동안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은 민족대표 48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보거나 또 당시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민족대표 48인은 훨씬 더 보편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아는 그 중에 1인으로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 분이 주도하는 한국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한국민주당은 곧바로 정당의 중심에 섰고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고, 또 동시에 나아가서 민족 세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고아가 초기에 주도했던 한국민주당은 80%에서 85% 정도가 민족 독립운동 세력이 중심을 이뤘던 정통 민족운동 세력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기독교 세력과 진보적인 사회민주주의 세력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굉장히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국운동 세력이었습니다. 일부 친일 세력이 들어와 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들은 10% 내외로서
민중운동 중심 세력에 비하면 거의 8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가 주도한 한국민주당은 일본 총독부가 제안한 그런 제안이라 건국 방략이라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건국 방략을 거부하고 지향하고 극복하면서도 건국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일본 총독부, 친일 세력,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세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한국민주당이었고,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시정부를 수용하는 중심 세력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절차와 그 어떤 국민적, 그 당시 용어로는 민중적 참여의 문제였습니다. 민중운동 세력의 주도자들이 이 정당운동에 중심에 섰다면, 그 고아는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대회 또는 밑으로부터의 그 시민의사, 국민의사의 결집을 통한 건국운동도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고아는 3.1운동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눈을 떴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당과 의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지만, 밑으로부터 국민과 시민들로부터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논란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토대가 허약할 수 있고 또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이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에도 주목했기 때문에 이 건국 조직은 국민대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데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 조직 준비는 양면적이었습니다. 민중운동 세력의 그 당시 지도자들, 엘리트들의 연대와 통합뿐만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국민의사의 결집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양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아는 상당히 독특한 측면을 안고 있었고, 그 독특한 측면은 이 제도, 법률, 헌법에 대한 주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독립국가의 수립은 헌법 제정을 통해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지 않는 한 내외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즉 주권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당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수립, 밑으로부터의 국민적 지지의 결집과 연대를 통한 정당성의 확립, 그리고 또 하나 근대 국민국가 주권국가의 수립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통해서 헌법을 통한 주권국가의 수립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더욱 놀라운 점은 이렇게 헌법연구원으로 위축해서 헌법기구를 준비한 지도자와 세력은 고아 송준호 선생과 한국민주당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법 제정의 중요성에 눈 떴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한민당이 주도한 헌법연구위원들,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성을 보면서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까 한국민주당이 민족운동 세력계 연합과 연대 통합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헌법연구위원들 그리고 추가로 선임되는 추가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가인 김병로 그리고 고아 송진우 두 분을 포함해서 김용무, 이인, 강병순, 김준현, 장택상, 서상일, 정인보, 이경로, 백남은 이렇게 초기 의원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선임되는 조병옥, 윤보선, 백남은, 함상훈, 김학수, 원세훈, 고창일, 한근조, 안재홍, 김여식. 이 명단들은 당대 한국에 이념적으로 최대의 광범한 포용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대 최고 수준의 전문가, 법률가, 정치인, 민족 지도자들이 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의 창당, 즉 대의기구 구성, 국민대회 개최, 시민과 민중참여, 헌법과 법률 제정이라는 절차와 제도, 이 세 차원의 가장 정밀하고 정교한 건국운동, 국가건설 구상의 실천은 제가 아는 한 고아 송진이 외에는 당시에 깨닫고 실천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즉 고아만이 정당과 의회, 국민과 시민, 헌법과 법률 이 3면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준비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아 송진우 선생의 실천을 넘어서 그가 추진했던 그 이념, 가치,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고아 송진우 선생이 그렇게 비명으로 서거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좌우 대결, 민족주의, 공산주의 사이의 분열, 그리고 많은 비극들 이런 것들을 치렀을까 고민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아의 길이 어떤 극단도 아니고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전부를 포용하는 경로였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보편적인 어떤 정치 노선이자 가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었습니다. 고아는 개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나라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결합하려고 노력한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한국민주당의 강령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일제히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고아는 자유의 실현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깨닫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필수요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제도를 고아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초기에 이 이론을 만든 서구의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의회 민주주의는 그 당시 용어로는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의회주의는 각각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공화의 문제를 토론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공화는 훗날 의회로 불려지는 공화적 민주주의가 나중에 저희가 하는 대의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하는 이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 민주주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고아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로 사회적 민주주의, 즉 복지 국가를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한민당과 고아의 용어로는 경제적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1인 독재를 넘어서서 특정한 계급의 독재, 이때 계급의 독재를 넘는다는 것은 그 당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모두 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이 고아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상의 노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이었지만 돌아보건대 가장 현실적인 노선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여러 선진적인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어떤 급진주의나 보수주의를 다 지향하고 의회 민주주의 틀 안에서 자유와 형평을 구현한 이 가장 선진적인 체제를 고아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실천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고아의 구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상이었고 한국민주당의 초기 강령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정헌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에 걸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는 따라야 될 어떤 지도 노선, 사표, 가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고아 선생의 리더십, 고아 선생의 사상과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좁은 관견, 자기의 좁은 이익이나 파당심에서 벗어나서 고아의 넓고 깊었던 애국심, 모두를 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국량으로부터 배워서 지금의 이 진보 보수 정말 이 파당주의와 진영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일 문제입니다. 당시에 극자와 극우를 빼고는 고아의 노선은 전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고아는 분단으로 가는 현실을 극복해보자 이상과 현실의 결합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이상과 미소 분할 점령이라는 현실을 결합하려고 고뇌하다가 서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을 인정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고아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을 통해서 남과 북이 궁극적인 분단 공존을 통해서는 평화적 인정과 대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어떤 극단주의와 이념주의를 폐지했던 고아로부터 배우길 바랍니다. 정치학과 역사학에서는 선두주자, 선각자의 벌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아는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결합하려고 했고 민족과 세계를 결합하려고 했고 좌와 우를 통합하려고 했고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려고 했던 가장 선진적이고 또 앞서갔던 선각자이고 선두주자였습니다. 그의 비극은 미리 현실을 앞서갔기 때문에 치러했던 벌금이고 동시에 비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아가 치렀던 그런 선각자로서의 비용, 벌금을 오늘날 우리의 진보 보수, 이 진영으로 갈라진 진보 보수, 그리고 극단적으로 지금
그 치닫고 있는 어떤 그 진영 대결, 그리고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그 분단과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핵위협, 이것을 넘어서는데 정말 깊이 성찰하고 함께 배워서 과거에 머무는 고아가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선각자서 지혜, 그리고 남북 분단을 넘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해안으로서의, 앞서간 해안으로서의 어떤 고아 송준의 가르침, 그것으로 되살려내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지도자, 과거에 머무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오늘날에 되살려내어서 함께 배우고 이어받고 또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좋은 나라 또는 통일된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도 고아의 가르침, 고아의 길이 아주 큰 하나의 중심 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